예, 374쪽 문제 41번부터 들어갑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지문 독해의 양상으로 출제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이 작품이 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그 과정에서 자유연애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와 관련돼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유연애라는 부분이 좀 몇 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작가의 주제의식이란 차원에서 주장의 차원에서 자유연애를 내세우는 표방하는 그런 양상하고 그리고 그와 달리 구체적으로 일상의 그 자유연애로 살아가는 모습 그 장면 자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구현해내는 이런 양상, 여기 단계가 좀 구별이 될 수 있죠. 이 작품의 경우는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용된 부분에는 좀 어떤 그 보수적인 그 근대적인 그런 어쩌면 뭐 전근대라고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그 부분을 인용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달락에서 근대적 연애에서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의 만남과 둘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의 비중이 부각된다. 그래서 근대적인 연애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이 바로 그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자유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지금 나달락에는 그렇지 않은 전근대적인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나의 첫 번째 행부터 영체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영체는 나의 은사의 딸이며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혼인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그 남녀 관계 여기에 있어서도 대등한 관계로 표현되기보다는 좀 그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는 좀 종속적인 이런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선택지가 보겠습니다. 1번 영체가 형식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면 즉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은사가 아내를 허락하였다는 점 이것도 2번에 지적되어 있고 다음 3번 자신이 처지에 비추어 시와 노래에 능한 영체의 장점을 호평하는 형식의 생각은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와 노래에 능한 이것을 추정하는 이런 것은 기생이 되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순수한 독해 양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구성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문학사적인 흐름에서 자유연애라고 하는 개념 이와 결부된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관련된 부분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더더욱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42번 넘어갑니다. 역시 서울시 문제고요. 서울시 문제답게 배경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죠. 독해가 아니라 미리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인용된 부분에 뭐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들이면 당신은 과로를 떠나서 제게 와 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로 주고받게 되는 이런 줄거리. 마지막 가장 인상적인 부분의 주요 단락 중 한 가지죠. 그래서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부분에 무진. 지금 순수 독해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본문 중간 부분에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면 그곳을 떠나 제게 와주십시오. 와야 할 공간으로 서울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선택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건 서울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1, 3, 4번 중에는 배경 지식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문맥적인 근거가 있거나 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것이 서울시 시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에 똑같이 서울시에서 먼저 출제가 됐던 오발탄 문제 이것과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치과에서 내려오면서 차를 타고 몽롱해지는 그 장면 그러면서 기사가 오발탄 같은 손님을 태웠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오발탄을 괄호로 채워 넣도록 하고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제목과 관련이 있는 이렇게 질문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물론 저 국가직 독해 문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긴 하는데 시와 달리 이 소설은 줄거리를 많이 읽어두는 제목과 줄거리를 빠르게 읽어서 여러 작품들 또 문학사 쪽으로 각 시대별로 대표가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줄거리 읽기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문이 좀 길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만식의 미스터 방 뭐 자주 읽어볼 만한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작품은 아니죠. 그래서 문학서를 공부할 때 뭐 제목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 하더라도 작품 내용을 직접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은 그런 작품인데, 자, 43번 가와 다의 서사적 기능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와 다. 그래서 나 부분을 빼고 가하고 다. 가는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다에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꺽꿀꺽 양치를 한다.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양치하는 장면.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따옴표로 표현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분명히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나달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 시각적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또 2번 가는 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초점이 묘사죠. 그래서 소설 지문 이해에 있어서 그 따옴표로 인용된 대사 외에 나머지 서술 양상과 서술과 구별해서 묘사를 찾아내는 이 부분이 지문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은 앞에서도 강조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본 것처럼 뭐 일조에 몰락하여 등등등 이런 것들은 서술적인 진술 형태로서 그 상황이나 줄거리 이런 것들을 알려가는 그런 방식이지 감각에 기대어 묘사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다음 3번 다는 행동 묘사를 통해 주인공을 희화화하고 있다. 행동 묘사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이 이제 그 양치한다 이런 장면이었고, 그 뒤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양치한 물을 뱉는 그 장면에서 때마침 그 찾으러 왔던 S소위에서 그 양치물을 얼굴에 뱉는 이런 장면. 그 부분이 이제 행동 묘사라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주인공을 희화하고 있다. 희화화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서 대체로 그 우리가 유머를 이야기할 때 밝고 건강한 웃음 이걸 연출해내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그 인물의 희화화라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봉산탈춤의 양반 삼형제가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다음 4번은 과거 사건의 요약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일단 뭐 그 대화가 많이 표현되고 있고, 대화 이외 나머지 부분은 묘사로 이렇게 해서 쭉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법이죠. 다음 44번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 백주사는 자신이 누렸던 옛날의 영화를 되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와서 미스터 방을 통해서 자기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이걸 나타내는 그 장면,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큰 세도를 빌리기 위해 자존심을 굽힌다. 그래서 실제로 큰 세도인가 그 열을 떠나서 백주사 입장에서는 큰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미스터 방은 백주사의 분풀이를 약속하며 자기를 과시한다.
이 자신의 과시 이 부분을 백주사가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어떠한가 여하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미스터 방은 기관총 들맨 MP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긴다. 근데 이 기관총 들맨 MP는 미스터 방이 자기가 말하면 자기의 그 말에 따라서 권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보여주는 그러한 예로서 기관총을 들맨 MP라는 것을 들어보인 것이죠. 그것으로 백주사가 원하는 바대로 얼마든지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45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 여기도 지문이 꽤 긴데 일단 조세희 난자인과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제목, 문학사적인 측면에서도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작품이죠. 또 지문이 길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각각 밑줄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구절에 대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왜소함, 가난한 도시 빈민의 힘겨운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 맹목적이고 무리한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삶이 개선될 것임을 암시한다.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란 제목 안에 난쟁이라는 인물의 설정 그 자체가 그 왜소하고 그러한 인물의 설정으로부터 힘없는 그런 기층 민중의 삶을 담는다. 이건 어느 정도 그 암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우리가 그 리을 부분을 볼 때 행복동 주민들 할 때 동 이름이 행복동인 이것도 일종의 반어적 명명이죠. 작품 제목이거나 운수 좋은 날처럼 작품 제목이거나 아니면은 복녀와 같이 등장인물의 이름 이런 것들로 어떤 작가가 생각한 주제의식을 긍정적 방향에서 담아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 방향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담아내는 화수분도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쭉 묶어서 정리를 해줄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에서 행복동 이 반어적인 명명이라는 점 꼭 알아둘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순수 독해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상황도 짐작해 한 부분이고 그 다음 문장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명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쭉 보고 그 풀이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제목만 보더라도 대략 그 추론할 수 있는 맥락과 분위기가 있죠. 그런 것으로 볼 때 4번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번부터 확인하는 밑줄친 부분으로 정확한 근거가 되는 지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 시간 줄이기의 핵심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가와 나에 대한 이해. 이청준이라는 작가는 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작가이지만 지금 여기 인용되어 있는 작품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만한 필수 작품이라 하기는 어렵죠. 자,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는 2번도 가와 달리 나는 이 둘을 차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를 적용하여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라고 했는데 제목을 보면은 전지불 앞에 방백이라는 제목. 그래서 여기에 제목에 그대로 들어있는 전지불 이게 그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택지를 통해서 미리 포인트를 좀 잡고 들어가면서 읽어 확인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 상호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 4번,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의식을 제시한다. 자, 앞에 가부터 좀 읽어볼까요?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 체험이란 얘기가 바로 나오죠. 지금 선택지에서 읽어본 경험에서 파생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에 공포의 전지불,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이 공포의 전지불, 그 비정한 전지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짐이 가능했을 것인가?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지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을 강요한다.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통 후레쉬라고 하는 랜턴이라고 하는 그런 전지불을 그런 그 의미로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레쉬를 비추게 되면 어때요? 이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 사람은 비춰진 사람 입장에서는 밝은 빛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빛이 비춰진 채로 대답을 강요한다. 근데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떤 쪽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상황에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구별이 될 것이고, 만약 적군이라면 사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답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빗나간 편을 잘못 맞췄을 땐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에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또 밑에 선택지에서 읽어본 것 중에서는 어떤 상호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이런 부분하고 관련될 수 있죠. 상호 소통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불빛을 비춘 사람은 누구인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비춰진 사람만 대답을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낙을 보겠습니다. 한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소설 작업 중에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지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로 앞에 이야기했었던 전지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바로 상호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 가와 나는 둘 다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가 입장에서 독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종이만 펼쳐놓고 그 위에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써내야 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 전지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대답을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 정도.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다시 들어가 보면은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가에서는 전지불 이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 인용은 돼 있지만 그 낙을 자체 중심 내용이 그렇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고, 또 두 번째 가글에는 6.25 전쟁기, 그러니까 뭐 아군 적군 이런 구별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번이 설명하고 있는 이념적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는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죠. 작가가 소설을 쓰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 다음 네 번째,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확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차이점들을 구별해 보면서 답을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47번. 자, 여기서는 선택지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어떤 그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지금 인용문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문 내용
앞부분 읽어보면은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아지랑이가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뭐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는데 난 비켜섰죠. 다갈색 바지에 흰 면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내가 서 있던 자리로 노인이 머리를 박고 쓰러졌고 나는 피했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노인이 쓰러졌는데 때마침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넘어가면서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본인이 그 죄책감에 깊게 휩싸여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필요하다면 그걸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무시하려고 해도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쓴 만큼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 2, 3, 4 내용 중에서 깔끔하게 3번에 나온 이걸 초점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끝부분을 필요하면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대략 그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답할 만한 분량은 될 듯 하고요. 다음 48번. 자, 지금 인용된 부분은 7급 시험에서 이미 그 고유어 어휘 뜻풀이 문제 이것들로 출제를 했던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초점을 디귿 칩칩스럽게 여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부분을 파악할 때는 문맥을 구조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칩칩스럽게 해놓고 바로 뒤에 날아드는 파리떼도 날아드는 파리떼도 여기 동일보조사 도가 쓰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장난꾼 각다귀들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해서 같은 맥락에 묶이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귀찮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기대어 장난꾼 각다귀들 귀찮다. 그리고 날아드는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 귀찮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귀찮게라는 의미로 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조금 더 틀리지 않다 이런 뜻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죠. 바로 이 문장의 구조를 고려해서 이것에 기대어 파악하는 것이다. 미리 암기한 지식을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묻는다라고 해야겠습니다. 다음 49번. 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뜻풀이로 노군치고 송이 파정 나올 놈은 여기에 심심풀이 이렇게 풀이해 놓고 다음 니은 방은 이때 나무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그래서 나무의 곁방에 새우잠 자는 이런 새우잠이라는 의미를 안잠이라고 했고 다음 디귿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다 무슨 난장을 맞을 일이람 해서 난장 몰매 그리고 리을 사관을 틀었다마는 해서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그 앞에 구매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매밥이라는 것은 죄수에게 그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구멍으로 들여보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구멍으로 넣어주는 밥 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문맥을 이용할 여지가 조금은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또 그 뜻을 낱말 뜻을 알고 있어야 하는 고유어 문제라 할 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짬 이것은 남의 집에 머물면서 기거하면서 그 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 또 그러한 일 이것을 안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형태수를 풀어서 안에서 잠을 잔다. 일정한 그 집 안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서 그 집에 일을 해준다. 이렇게
글자대로 풀어서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고, 다음 50번 문제는 서울시 7급 문제인데 역시 문학사적인 면에서 고려할 만한 작품이죠.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2쯤 내려가서 금수회의소라 하고 여기 나오는데 바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문학사적으로 태동기 문학의 특징을, 현대문학 태동기 문학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1번, 연설을 서사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계몽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연설하는 장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는 전체적인 상황을 서술해가는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해방 직후에 나타난 정치소설의 한 변형으로 우화적 풍자 형식을 채택한다. 우화적 풍자 형식이라는 것은 이 작품에 맞는 평가이지만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다음 3번,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기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사회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더 현대사회로 와서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그저 어떤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정도지 구조적인 해결 이런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 작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자체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표면적으로 동물들이 인류의 부패와 타락을 논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 시기 사회의 비판과 풍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2번 답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화적 풍자라는 것으로 이 작품을 정리해 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1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1.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2번.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과거 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김승옥의 무진기행 반드시 공부해 둬야 될 작품이고 또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서 직접 독해로 이렇게 정리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인용된 부분 맨 앞부분에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소설로 명산물이 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에 나가 직접 노출됩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정도라면은 그 3번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소설 이게 확인되는 것과 동시에 4번 객관적 묘사 이건 아니겠다라고 바로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이 작품을 설명할 때 문체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손꼽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비유 이게 확인되기도 하고 또 그 단락 전체적인 흐름에서 바로 무진이란 지역의 특징 이런 부분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이 아닌 것으로의 답이고요. 다음 52번 문체의 특징, 문체를 묻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사사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바로 2번 선택지에 삼원복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사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엄보를 전제로 한 이런 표현이죠. 사엄보를 전제로 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2번에 삼원복격이라는 말과 모순되는 이런 관계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일본의 사사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일본 선택지 끝에 제시된 것처럼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통 문학서 공부할 때는 판소리 사설체란 이름으로 많이 공부하게 되죠. 또 판소리 사설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것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 정도를 확인한다 이런 차원에서 앞에 인용된 구절을 고향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디. 그럼 여기까지는 쉼표가 나와서 끊어지기는 하는데 여기를 그 네 개의 덩어리, 네 음보 이렇게 읽으려면 고향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데 이렇게 뒤에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데 여기는 두 어절씩 묶어서 봐야 될 거예요. 다음 뼈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거리 잔상쳐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그럼 여기 쉼표 나오는 데까지는 네 개 음보를 두 번 반복할 정도로 비교적 잘 나눠지는 그런 정도죠.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더 길게 읽어보면은 대체로 그 음절수도 네 음절 넘치는 부분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좀 정형성이 강한 그런 시조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의 정격 가사 뭐 이런 정도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죠. 판소리 자체도 조선 후기에 등장하면서 이미 정격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넓게 보아 그 운율을 대체로 유지한다는 정도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죠. 자, 그런 정도로 보면 대략 사음절에 가깝게 또 4개 음보로 가깝게 끊어 읽을만 하다는 점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바로 1번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2번이 틀렸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53번 바로 앞에 52번 문제에서 이제 판소리 사설체 요거 이야기하면서 태평천하 꼭 공부할 작품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53번에는 세태소설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다르게는 풍속소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풍속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세태소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것을 대표 작품으로 꼽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인용을 한 양상이고요. 자, 기역리은 디글리을 밑줄 친 부분 기역의 개찰구 이것을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했어요. 개찰구 하면은 표를 받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중 대합실이란 용어와 연결지어서 역사, 건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표 끊고 들어가야 하는 출입구, 개찰구 그러니까 역이라는 공간 그러다 보면은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그래서 어떤 떠돌이의 삶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 리은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소술자 예찬의 대상 이렇게 했는데 황금 광시대 근데 여기에 황금 뒤에 광자를 붙이는 것 자체 이걸 자기 자신에게 이 광자를 붙여서 쓴다면은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춰 말하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대에게 쓸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죠. 물론 확인은 해야 되지만 일단 용어 자체에서도 방향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뒤에 무거운 한숨이라는 것으로 대략 어떤 맥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늠해 볼 만도 하죠. 그 정도 챙겨보면 될 것이고 결코 예찬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정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 가능하죠. 다음 54번 황석영의 선포 가는 길 역시 한 단락 정도 하고 전체 줄거리에 대한 이해 정도는 사전 지식으로 챙길 만한 주요 작품이죠.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추론한 내용 1번 눈 덮인 길의 고랑 이것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했는데 길게 추론할 것도 없이 본문 안의 문맥적 의미 그대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죠. 두 번째 행에서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여기 직접 확인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 등에 엎인 백화는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다리가 다리를 다친 발을 삔 그런 백화를 업었고
그리고 나서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 뒤에 쇠약해진 타실이라 하면서 옥자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이렇게 이어진 부분 여기서 바로 확인되는 것이고, 세 번째, 영다리는 대전에서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드러난 것은 그 백화를 통해서 가벼웠고 그것은 쇠약해진 타실이라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옥자를 생각하게 되죠. 이런 정도로 미로 짐작해 본다면은 역시 옥자 역시 그렇게 뭐 쇠약한 그 몸이 아주 건강치는 못한 뭐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지, 가볍다라고 해서 어린애처럼, 더 나아가 생각이 깊지 않은까지는 확인해 보기 어려운 것이죠. 자, 지금 본문 안에 주어진 내용에 기대서 추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안에 근거를 둬야 되겠죠. 그 정도. 다음 55번. 오정의 중국인 거리. 1번,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태도,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뭐 이 정도만 읽어도 이 지문 안에 어머니가 내게 심부름을 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장면 이런 게 그려졌겠다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죠.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나의 말에 대해 푸주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그래서 지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맨 앞에 서너 줄, 그 돼지고기 사러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어머니의 주의, 적게 주고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심부름을 시키면서 어머니가 준 두 개의 당부죠. 그리고 그 뒤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술하고, 바로 뒤에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 발도둠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의 주의사항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나의 모습, 이걸 그려간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줄,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개를 덥석 베어내었다. 바로 이 부분에 중국인의 어떤 태도, 이게 드러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어머니의 주의,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수용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동시에 확인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그래서 여기는 뭐 푸주간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으나, 명확하게 시간적 배경이나 또 공간적으로 어떤 그 소설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4번, 나의 말에 대해 푸주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 이런 부분은 뭐 꾸룩꾸룩 웃으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강 드러나 있습니다. 자, 56번, 서술자에 대한 설명. 그 채만식의 치숙이란 작품을 공부할 때 꼭 챙겨야 되는 배경 지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채만식의 작품들은 대체로 그 문학사적인 위치에서 어떤 특징적인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태평천을 얘기했던 이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치숙이라고 할 때 병든 아저씨죠. 병든 아저씨. 서부에서는 소술자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작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술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 소술자에 대한 서술령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생각 없는 친일주의자, 이런 정도로 서술자가 파악이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반어적인 인물에 대한 반어적인 명명 이런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술자의 위치를 그렇게 반어적으로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자 역할을 뒤바꿔서 반어적인 진술 효과를 그린다. 이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죠.
그래서 치숙이라는 작품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서술자, 이것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그래서 서술자에게 있어 내지인은 동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자기도 내지 여자한테 장가들고 또 가서 그 내지에 가서 사는 그런 삶을 꿈꾸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물론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아는 이런 역할을 맡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그 소시민적인 좀 평범한 그런 인물을 설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전적 존재로서 표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실제 작품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도 없고요. 또 세 번째,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한다.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한다. 이런 부분은 주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4번의 답이 되는데,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독해를 통해서도 답이 되는 방식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배경 지식으로 이 작품이 갖는 이와 같은 의미, 이걸 전제로 이 선택지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는 문법적인 조건 고려해서 철저하게 문맥적 의미,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소설은 미리 배경 지식으로 줄거리 정도를 파악해 두는 것, 그리고 또 문학사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작품이 왜 공부돼야 하는지 중요 포인트가 있죠. 그런 것들을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57번, 주어가 다른 것. 지금 맨 앞에 문장을 읽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 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그래서 임상 검리를 시작한다. 환자를 진찰한다.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환자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처럼 그 맥락을 잡아가면서 주어가 뭐냐 이걸 찾는 그런 내용이죠. 기억, 속여 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술자가 이야기할 때 바로 대상인물 환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또 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추측인데 역시 그러는 것 같았다. 그 주체 역시 환자죠. 디귿의 경우는 한데 나중에 보호자 연락을 취해보니, 그러면은 그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봤다라는 것이니까 반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주어진 문맥 안에는 우리가 주어가 되겠지만 우리를 확인하지 않아도 적어도 뭐 내가 이런 정도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3번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환자가 주어인 경우.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기도 지문이 아주 길게 인용이 됐어요. 이청준의 눈길, 이 작품은 그 문학사적으로 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작품은 아니지만 그 국정교과서 시절에 교과서에 인용이 됐었던 교과서 예시 작품이죠. 그런 면에서 또 전에 출제가 된 바도 많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 문체적인 특징이 또 제일 많이 꼽아지는데, 맨 앞부분 읽어보면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등등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노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읽어보면은 나는 하면서 둘이 모자 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서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인 거죠. 근데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칭하지 않고 노인이라고 호칭하는 데서의 어떤 문체적인 효과, 그것은 바로 대상화하고 객관화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읽어본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빚 요것과 관련지어서 모자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자식이지만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굳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남 얘기하듯 노인이라고 칭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거 하나와 그다음 현재 인용된 글 중간 지점, 여기 보면은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 바로 거기를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궤 이야기였다. 옷궤, 이게 바로 또 가장 핵심적인 사물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는 이제 고향 마을, 고향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지적인 장면이고, 그런데 아내가 내가 기껏 피했던 바로 그 옷궤 쪽으로 화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걸 계기로 해서 18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라는 과거의 상황을 자기 입장을 대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줄거리 파악하고 58번에 1번 가와 나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에서 동일한 시공간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 가와 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했다. 자,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현대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내는 이런 정도이지, 어떤 무의식적 차원에서 머릿속에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이런 서술이 아니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일단 무의식적인 차원의 존재가 되고, 좀 의식 그 자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결부지어서 본다면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저 일상 삶에서의 논리적 사고의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에 가인은 장면 묘사가, 나인은 사건의 요약적 소설이 나타나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 4번은 이야기 밖 소술자란 말이 분명 틀린 것으로 확인되죠. 그래서 1번은 동일한 시공간, 2번은 의식의 흐름, 4번에는 이야기 밖 소술자, 3인칭 소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틀린 요소들을 통해서 답이 분명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59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기억, 나의 내면적 갈등의 원인, 바로 그 빚, 어머니의 관계에서의 갈등의 원인. 니은,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분 개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이 더 커지는 이런 계기가 되죠. 갈등 해소, 이게 정확하게 틀린 지점이 됩니다. 그 정도. 다음 60번에는 이태준의 달밤 1번, 현실에 쉽게 좌절하는 무기력한 인물을 조롱한다. 앞뒤 현실에 쉽게 좌절하는 인물, 이것도 틀린 것이고, 또 뒤에 필자가 그 인물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두 번째, 소설 초점을 사건의 논리적 인과관계, 사건을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풀어가는 것은 아니죠. 다음, 순박하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인물, 황수원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 또 화자의 포용적 태도, 맞는 내용이죠. 바로 3번은 1번 선택지의 소설과 정면 배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도 1, 3번이 서로 대비가 된다는 점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그 지문안의 근거를 확인하는 이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시간을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의 삶을 짓밟는 현실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의 부조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주가 된 요소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는 것도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읽어보더라도 평생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배달부, 원 배달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상황들 보면은 그다지 뭐 그 인물이 똑똑하거나 또는 번듯한 이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글의 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나타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의식적으로 짚고 읽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들어가서 단순한 스토리가 드러나는 그런 정도는 가볍게 읽고 지나치면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날 만한 이런 지점을 목적의식적으로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이런 부분에 뭐 은근한 순정 이런 단어가 쓰인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자가 그 대상 인물에 대해 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일단락 짓고 또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